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출산의 그늘에서 이제 출산 인프라가 어떻게 위기를 맞이했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정책 토론회의 부제를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 듣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기 울음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상과를 맡고 있어서 하루에 한 평균 2개 이상의 분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긴 하지만 오늘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더 많이 만들고 그런 분만 병의원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늘리게 해서 결국은 이제 출산 인프라를 붕괴되고 있는 출산 인프라를 회복하고 모성 건강과 신생아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 결국 우리 미래 인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에서 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지금 현재 출산 인프라 붕괴의 현실을 보여드리고 그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신생아 수도 여기 70년대 제가 태어날 때쯤 때만 해도 100만 명이 됐었는데 지금 한 43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통계를 보니까 사실 올해 40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암담하긴 합니다. 올해 40만을 겨우 유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 40만의 마지노선이 깨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사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결국 이제 출산 인프라 붕괴에 어떤 식으로 악순환을 겪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모식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저출산이 제일 큰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다 산부인과는 워낙에 저수가에다가 또 의료사고라든지 의료소송의 위험이 높은 그런 진료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재원이 점점 감소하였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더불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기존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하고 계셨던 분도 분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분만 병의원이 감소를 하고 특히 중소병원,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의 병의원이 분만 병의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분만 취약지가 증가하고 또 최근에 고령산모, 고위험산모가 증가하면서 이게 더불어서 산모의 사망도 증가하고 신생아의 문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출산 인프라의 붕괴를 일으킨 거고 이런 출산 인프라의 붕괴가 결국은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연도별로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2003년도에 120%에 달했던 것이 2012년도에는 한 60%도 안 되는 확보율이 낮아졌고 전공의 지원 자체도 감소했지만 또 워낙 이제 산부인과 전공의 트레이닝 자체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중도의 탈락률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배출은 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만 해도 270명이 한 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출이 있었는데 올해 배출되는 96명에 불과합니다.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든 겁니다.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여자 의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특히 산부인과에서의 남녀 비율이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서 남자 의사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만 해도 113명이었는데 지금 14명에 불과합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특히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는 거고 아무래도 남자에 비해서 여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야간 당직이라든지 분만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또렷해지기 때문에 이런 분만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산부인과 케이스 조사한 그 경우에도 전문의를 시작할 때 분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중간에 전문의 취득 후 분만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현재 분만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한 30%, 3분의 1의 산부인과 의사는 현재 분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일수록 더 심하고 그런 이유로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의료 문제, 삶의 질 저하, 특히 낮은 분만 수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분만 병의원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2004년도에 1,300개에 달했던 분만 병의원이 2015년도에 617개니까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폐업이 개업보다 2배 이상 높은 현상이 있고 특히 이 중에서도 종합병원과 의원급 분만실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더 심해져서 잘 아시다시피 분만 취약지가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분만할 수가 없으니까 분만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출산 난민 현상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료시설과 장비도 미흡하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 시스템도 아직도 불안정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미비 그리고 우수한 의료진 확충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출산 난민이 여전히 높고 잦은 의료진 개최로 해서 불면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분만 취약지가 늘어나면서 산모 사망률도 늘어났죠.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이 분만 취약지의 산모 사망률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전국 모성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서울에 비해서 3배 높고 서울에 비해서 6.6배가 높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3배 높고 분만 취약지일수록 분만 취약지일수록 모성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성 사망의 증가는 또 우연히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렇게 급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분만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들이 줄어들면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결국 산모의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일단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저수가 고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강아지 분만보다 못한 분만 수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상대같이 분만 가산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25%, 25% 올라서 한 50%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습니다. 2011년도 이후로는 지금까지 전혀 상대가치 점수의 변화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낮은 분만 수가가 결국은 이런 큰 출산 인프라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재원적인 수가도 OECD까지 최하 수준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의료비가 워낙 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다른 수술,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이라든지 백내장 수술에 비해서는 특히 제왕적인 수술이 다른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 분만 수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012년 병의원, 2014년 종합병원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로 수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이것도 사실 좀 문제인데 포괄수가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강제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을 기피한다든지 손에서 보는 수술을 기피한다든지 특히 제왕적인 수술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2011년도 포괄수가제 이전에 36.7% 불과했는데 지금은 39.1% 정도 됩니다. 다양한 의료의 질 저하라든지 신의료기술 적용 어려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분만 수가가 낮으냐? 어떤 한 곳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분만 건수를 월 20건으로 계산을 했을 때 분만 수가로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은 5,600만 원인데 분만 수가로는 약 3,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만만 받아서는 2,300만 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상급병실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다른 비급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것마저도 이제 다 비급여가 되고 있고 또는 되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의료 사고율입니다. 분만은 응급상황이 많습니다. 저도 분만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거든요. 분만을 하러 들어갈 때마다 잘해야지 이런 긴장감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 5년의 의료 사고를 경험한 산부인과 의원이 70%, 1회 배상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이런 의료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분쟁 조정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과실이 없더라도 의사가 30% 배상해야 되는 이런 좀 비합리적인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의료분쟁 조정법의 추진 배경은 사실 이런 고도 위험을 수반하는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과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이런 취지는 맞게 설정이 되었었는데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사고, 특히 뇌성마비라든지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때 약 3천만 원 정도의 보상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인 개설자가 이 분만 보상액의 3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즉 과실이 없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는 30%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과실이 없는데 분담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이건 불가항력이지 무과실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은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만 의사는 무조건 다 분만을 받으면 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분만을 더 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무과실 보상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산부인과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문의를 이제 따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이 분만,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고 나서 당신은 분만을 할 것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요, 30%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료분쟁 조정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66%가 나는 분만을 안 하겠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일본만 해도 2009년부터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건당 3천만 원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가 100% 지원을 하고요. 대만은 올해부터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사망, 모성 사망, 신생 또는 산모 장애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3천만 원도 그것도 의사에게 3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일단 분만 수가를 현실을 해야 됩니다. 질식 분만 수가도 인상을 해야 되고, 제한적인 수가의 어떤 포괄 수가제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신생아실 관리료라든지 불합리한 수가의 개정이 필요하고, 의료분쟁 조정법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100% 정부가 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보상액도 사실 환자 입장에서 너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회에서는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집중 치료가 또 하나의 대책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분만 수가가 약간 가산이 돼서 분만 취약진 200%, 심형 분만은 100%, 고위험 분만 30%에서 분만 가산을 좀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한 산부인과 다른 교수님께서 농담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버스비 2배 올린다고 버스가 택시가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산모들의 요구도는 지금은 택시와 같습니다. 워낙 한두 명 낳다 보니까 아기를 더 건강하게 낳고 싶고 잘 낳고 싶은데 실제 분만 수가는 버스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임산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국민 초이 고분만 카드라는 것을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자연분만 본인부담금은 0%, 제왕절개 수술 본인부담금도 5%로 낮췄고, 고위험 임신 본인부담금도 10%로 낮췄고,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 이번 주에 외래 본인부담금률도 20% 인하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통주사라든지 초음파, 난임시술, 임산부 3급 병실료까지 모두 급여화해서 산모가 돈 안 들게 아기를 낳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정책이 출산율을 얼마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2015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모가 1인당 평균 임신 출산을 위해서 진료하는 진료비가 420만 원 됩니다. 그 중에 비급여가 한 210만 원, 절반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행복카드로 50만 원을 만약에 다 지출을 한다고 하면 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달 동안에 한 달 평균 16만 원 정도를 쓰는 거거든요. 과연 이 16만 원이 없어서 분만을 못하는 산모가 우리나라에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산후조리원이 2주 동안에 최저 1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됩니다. 거기다가 특히 직장 여성인 경우에는 입주 아줌마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0만 원은 들어갑니다. 월에. 매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월 16만 원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 사람 사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통주사 급여와 초음파, 난임시술 이런 여러 가지 급여화를 통해서 산모들이 돈 걱정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산부인과학회도 또 모든 산부인과에서 당연히 찬성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장성 강화가 결국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을 전제로, 예를 들어서 수가를 인하를 한다든지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산부인과가 희생을 하면서 한다면 결국은 출산 인프라의 붕괴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임신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고위험 인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나이도 늘어나고 다태 임신도 많아지고, 지금 현재 임산부 5명 중 1명이 35세 이상의 고위험 임신입니다.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고위험 임신도 증가하고 사망률도 증가를 합니다. 특히 조산도 많이 증가를 하고요. 조산은 신생아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여러 가지 신경 발달 장애의 원인이기도 하고 청소년기 성인비의 성인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산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을 하고 신생아 산모를 어떻게 건강하게 아기를 낳게 해주느냐가 사실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건강한 아이들을 출생을 하는 것이 우리 미래 인구 건강에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고위험 임신 집중 치료를 잘 하면 신생아실 중환자실의 입원 기간도 줄이고 신생아 집중 치료비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조산을 하루 연장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이 하루에 99만 원이 절감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이득이 됩니다. 아기의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나 실제 지금 저희 병원도 그렇고 상급종합병실에서 저희가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고위험 임신 집중 치료실을 운영을 하면 하루 평균 1인당 대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적자가 나니까 여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태아 집중 치료실 입원료 또는 관리로 하는 수가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위험 태아 가산이라는 항목을 설치를 해서 적어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이런 고위험 임신을 집중 치료를 수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국가의 조직 위기와 직결한 최대 난제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출산 인프라의 악순환이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와 고위험이 되겠고요. 그 대책으로는 분만 수가를 현실화해야 되겠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신 집중 치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출산 인프라가 회복이 되고 모성 건강이 증진이 되고 건강한 미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